스스로 판 무덤에 빠져든 미국 정부. 이제 그들 앞에 남은 선택지는 단 두 개뿐이었습니다. 절회하면 국제적 망신, 강행하면 동맹의 파멸. 워싱턴은 한국을 자신들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라 여겼지만 그 오만한 계산은 불과 열흘 만에 최악의 악몽으로 되돌아왔죠. 그들이 보유한 방대한 정보망과 첨단 전략 자산조차 간과한 단 하나의 진실. 미국의 심장부를 향해 조용히 다가온 보이지 않는 비수가 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헤일이라고 합니다. 전미 해병대 특수전 사령부에서 오랫동안 전략 분석관으로 일해왔으며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을 다니며 미군의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매 순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렬한 충격이었어요. 2025년 3월 워싱턴 백악관 안보회의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그날 벌어진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회의실은 평소보다 더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참석자들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루카스 드레이븐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단상에서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는데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드레이븐은 평소보다 더 냉정했어요. 양복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재판관 같았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드레이븐이 발표한 내용은 정말 놀라웠는데 한국에게 연간 100억 달러의 방위비를 요구하겠다는 것이었죠.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11억 달러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의약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구리에는 5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는 발언이 나오자 회의실 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않았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만이 정적 속에서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 침묵을 깬 것은 드레이븐이었습니다. 그는 비스듬히 의자에 기대 앉아 한국을 머니머신이라 표현하며 입가에 묘한 웃음을 지었고 그 말은 가볍게 내뱉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인식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마치 준비된 연극의 대사를 읊듯 방위비와 관세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며 원스톱 쇼핑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이 표현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려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묘하게 건드리는 어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쇼핑에는 상호협의나 존중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그저 비용을 청구하고 수익을 계산하는 대상이었고 그 계산서의 끝에는 미국의 이름이 늘 적혀 있어야 한다는 확신이 깔려 있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말없이 따라 흘렀습니다. 제임스 윌슨 국방부의 고위 간부는 한쪽 팔로 다른 팔을 감싸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말은 의외로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오만은 명확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고 어쩌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미 결론이 난 문제를 확인만 하고 있다는 듯 한국이라는 동맹국을 한낱 전략적 소비지로만 여기고 있는 듯 했고 이러한 태도 속에는 우리가 지켜온 신뢰와 헌신을 돌아보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함께 쌓아온 시간보다 계산기 위의 숫자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국을 그런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축적한 정보와 경험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에 완전히 의존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보호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약한 나라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드레이븐이 주한미군 병력이 4만 5천 명이라고 잘못된 수치를 말해도 아무도 정정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2만 8천 명 정도이지만 그 자리에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스콧 에더슨 주한미군 기지 사령관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최근 한국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신중한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레이븐은 그런 건 시간 낭비라며 일축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30억 달러를 받아낸 성과가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실제로는 11억 달러인데도 과장해서 말했어요. 에더슨 사령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 파견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고 드레이븐은 마지못해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열흘 안에 결과를 가져오라고 못을 박았어요. 철수 결정을 미룰 이유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파견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 임무가 별다른 성과를 남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도 않았고 굳이 열의를 쏟을 필요도 없다고 여겼어요. 출발을 앞두고 마지못해 한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시작했는데 주요 포털과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찾아보면서 각종 영상과 기사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의외였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정돈되어 있었고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도 선진국의 면모가 드러났어요. 그러나 쉽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이미지들은 홍보용으로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으니까요. 사진은 각도를 바꾸면 다른 진실을 말하고 영상은 편집 하나로 전혀 다른 나라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 없이는 제대로 설 수 없는 안보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수치들이 포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특히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의 뒷받침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처음으로 흔들렸는데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 공항은 실제로 마주하니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높고 광활한 천장 아래로 쏟아지는 자연광.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대리석 바닥. 절제된 안내방송과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전자 안내판들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죠. 그 공간은 공항이라는 단어가 지닌 익숙함보다 어떤 완결된 질서와 세련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의심의 잔재가 조용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수화물이 4분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 공항에서는 30분이 기본인데 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을 지나면서 모든 게 디지털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영어로 방문 목적을 물었을 때 군사 업무라고 답했는데 자연스럽게 편안한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라면 추가 질문이 몇 개는 나왔을 텐데 말이에요. 입국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환영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어요.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선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태도였죠. 입국장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라타자 기사님이 100m 너머로 조용히 눈인사를 건넸는데요. 말없이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이내 번역기를 켜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았고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외국인을 대하는 데 있어 거리낌이 없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다시 만난 듯한 편안하고도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배려는 미국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의는 형식에 그치지 않았고 친절은 어떤 계산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택시는 곧 인천대교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장대한 곡선을 그리며 바다 위로 뻗은 교량은 기능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어요. 조명은 은은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기둥 하나, 케이블 하나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계산과 기술력이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건너게 된 한강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도시는 높고 견고한 건물들이 질서 있게 들어서 있었고 그 밀도와 스카이라인은 제가 익히 알던 맨해튼을 떠올리게 했는데
이 느낌은 단지 비교에서 오는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자신만의 숨결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웬만한 선진국 수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보였죠. 목적지에 도착해 기사님과 인사를 나눈 뒤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와서 쉬려고 했는데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 배가 고파서 근처 편의점에 가보기로 했어요.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24시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직원이 영어로 길을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이었어요. 심지어 간단한 지도까지 그려주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미국 호텔에서도 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편의점까지 가는 길에 거리 풍경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보도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가로등도 밝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상가들이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고 있었으며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편의점에 도착해서 보니 다국어 안내와 함께 옆에 택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신속하고 간편한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결제할 때는 카드와 현금은 물론 다양한 전자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치안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여성들이 밤늦게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전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인데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혼잣말이 나왔어요. 전쟁 위기에 놓인 나라인데 왜 이렇게 정상적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정도가 아니라 미국보다 더 발전되어 보였어요. 도시 인프라나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선진국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밤 워싱턴으로 보낼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본 것들이 제 기존 인식과 너무 달랐어요. 예상보다 인프라가 훨씬 발달해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가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어요. 아직은 민간 부문의 발전이 군사력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잘못된 정보였는지를요. 그리고 앞으로 제 모든 확신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은 다음 날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공식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국방전략비밀회의실로 향했어요. 이미 일주일 전에 남준재 대령과 연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방 관련 업무인 만큼 철저한 사전 조율이 필요했어요. 건물에 도착하니 남준재 대령이 직접 나와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으며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대령은 예의 바른 군인다운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면서 남준재 대령이 설명했어요. 오늘 보시게 될 내용은 국가기밀 사항이 많아서 샘플링을 통해서만 보여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 때문에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절차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군도 마찬가지로 기밀 등급에 따라 접근을 제한하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는데 거대한 디스플레이 월에는 한반도 전체 지형이 3차원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실시간 위성 데이터와 기상정보, 교통 상황까지 모든 것이 연동되어 있었어요. 미군 펜타곤에서 봤던 시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시설이 한국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 뒤 송준화 박사가 합류했습니다. 한국방산기술의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받았어요. 박사는 예상보다 젊어 보였지만 눈빛에서 깊은 지식과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박사가 말했어요. 오늘은 실제 전장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미군 교리와 한국군 전술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이런 종류의 시뮬레이션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단연간 쌓은 경험과 검증된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한국군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군의 축적된 노하우를 따라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준재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는 표준 나토 매뉴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지형에 맞는 전술을 따로 개발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검증된 표준 매뉴얼을 안 쓰냐고 물었어요. 대령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써봤는데 전멸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제가 당황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미군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고 상대편은 한국군이 맡았습니다. 제가 적용한 건 검증된 미군 교리였어요. 기갑부대 중심의 신속한 돌파 작전이었습니다. 평지에서는 무적에 가까운 전술이라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5분 만에 제 부대가 완전히 포위되어 전멸했어요. 한국군은 산악지형을 이용해서 우회 기동을 했고 제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공격해왔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써온 검증된 전술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나 싶었어요. 남준재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지형 특화 전술이라고 했어요. 평지용 매뉴얼로는 여기서 못 버틴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지만 이번에는 날씨 변화 때문에 작전이 무산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차단되었고 한국군은 그 틈을 노려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날씨까지 계산해서 넣는 거냐고 물었어요. 송준화 박사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는 날씨도 무기라고 했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는 아예 다른 전략을 써봤지만 이번에는 민간 인프라 때문에 발목이 잡혔어요. 도로와 지하철, 통신망이 모두 연동되어 있어서 함부로 파괴할 수도 없었고 우회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한국군은 이런 제약을 오히려 활용해서 전술적 우위를 점했어요. 남준재 대령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도 함께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시를 파괴하면서 이기는 승리는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싸우는 방식은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 사상이었습니다. 그때 송준화 박사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무기 자체 개발률이 70%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K2 흑표 전차, KF-21 보람의 전투기, 천공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모두 우리 기술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동안 한국군 장비의 90%가 미국산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박사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미국 무기 의존 시대에서 점차 바뀌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는 한국 무기가 많은 국가에 수출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자력 위성 발사 능력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군사 위성과 정찰 위성을 자체 기술로 운용하고 있다는 말에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충격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이 이미 미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도 충분히 자립 가능한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 있었다는 사실이었는데 그 충격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오랜 기간 몸에 배어있던 미국 중심적 시각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경험이었어요. 그 여파 속에서 저는 숙소로 돌아와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썼고 마치 전투 후 긴장을 풀듯 이른 시간에 몸을 눕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정치학과의 이승진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직장 동료인 스티븐의 오랜 친구로 한국 안보 전략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였습니다. 첫인상부터 남달랐는데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말과 침묵 사이에 묻어나는 깊은 사유가 있었어요. 그는 제게 인사를 건네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조심스럽고도 따뜻한 눈빛을 보냈고 제 전날 일정이 결코 가볍지 않았으리란 사실을 이미 헤아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가 건넨 한 문장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한국을 안보라는 렌즈 하나로만 보시면 절반은 놓치게 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사적 평가의 틀을 잠시 벗어나 한국 사회 전반을 직접 경험하고 관찰해보라고 제안했고 놀랍게도 그 제안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일주일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 있었으며 그 계획은 단순한 안내가 아닌 하나의 여정이자 검증이었습니다. 군사력이라는 단편적인 수치를 넘어 한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사회 기반 시설이 어떻게 뿌리내렸으며 국민들의 일상 속에 어떤 가치와 질서가 스며 있는지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국가의 힘이란
눈에 보이는 장비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이 나라를 향한 조용한 자부심과 스스로의 안보를 지켜온 역사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단지 학자이기 이전에 한 시대를 지나온 증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가 준비한 길 위에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 비로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심 미국과의 비교 속에서 일부 분야에서는 아직 미국이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마지막 자존심을 품고 있었지만 그 기대는 서서히 무너져갔습니다. 첫 방문지는 한국 IT 기술의 심장부라 불리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였습니다. 고층 건물들은 스마트 빌딩 설계로 세워져 있었고, 도로 위와 건물 내부 곳곳에는 최신 기술이 촘촘히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실리콘밸리와의 비교를 시도했지만 인터넷 속도 측정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모든 비교가 무의미해졌습니다. 기가비트 인터넷이 기본이라는 사실은 놀라웠고, 곧 10기가비트 서비스가 상용화된다는 설명은 전쟁 상황에서 정보 전달 속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제게 압도적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스마트시티 기술은 그 자체로 전시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교통신호, 대중교통, 주차시설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시민들은 손바닥 안의 작은 기기로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명맥을 지켜내는 강력한 억제력이었습니다. 한창을 돌아다니니 이 시가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슬슬 배가 아파오더니 통증이 심해진 것이죠. 전날 먹었던 음식이 체질에 맞지 않았는지 아랫배가 걷기 힘들 정도로 불편해졌습니다. 미국에서였다면 병원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대기하는 것이 당연한 경험이기에 이곳에서도 번거로운 절차와 긴 대기를 각오했어요. 게다가 외국인 신분이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차를 타고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 제 걱정이 괜한 염려였단 걸 느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15분도 안 되어서 진료실로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친절하게 증상을 물어보더라고요. 통역사가 필요하냐고 먼저 배려해 주었습니다. 검사 과정도 신속했는데 필요한 검사들을 바로바로 진행해 주었고 결과도 30분 안에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검사 결과 하나 나오는데 며칠씩 걸리는데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도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다행히도 단순한 소화불량이라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의료진들의 태도였는데 외국인인 저에게도 전혀 차별 없이 대해주었고 미국처럼 비즈니스적이지 않으며 정말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들도 약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주의사항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몸이 아픈 상황에서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으니까 마음까지 치유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가니까 거기서도 놀랐어요. 약사가 영어로 복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하나 받으려면 보험 확인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간단하고 빨랐어요. 비용을 계산할 때 더욱 놀랐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서 8만 원이었어요. 미국에서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보험이 있어도 $300는 나올 텐데. 말이에요. 이승진 박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도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이승진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세계 손꼽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의료기술은 물론이고 접근성과 효율성까지 고려하면 미국이 넘볼 수 없는 레벨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의료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아픈 몸을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따뜻한 배려가 더 인상 깊었습니다. 보험 서비스부터 의료진의 실력,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마음씨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고 미국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탱크나 미사일이 아니라 이런 사회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국가 전체가 안정적일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이런 시스템이 뒷받침되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나와 길을 걸으면서
이승진 박사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들이 모두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든 데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 이유를 알려면 한국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승진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역사상 전쟁에 너무 많이 노출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끊임없이 침입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어요.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 동안은 정말 참혹했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잃고 살았던 시기라고 했어요. 언어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심지어 문화까지 말살당할 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의 치욕과 아픔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했어요. 더욱 큰 시련은 6.25 전쟁이었다고 했는데 북한이 남침을 했고 그 나라 전체가 다시 폐허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가족들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는 걸 배우면서 다시는 폐허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사람을 지키겠다는 의지라고 했어요. 가족과 이웃, 그리고 동포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단결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저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비로소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기술이 좋고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 그 정신력에서 진짜 힘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어떤 무기보다 강하고 어떤 동맹보다 믿음직해 보였어요. 이승진 박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하나의 요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군사력, 경제력, 사회 시스템, 그리고 국민의식까지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가 나아가면 다른 하나도 함께 나아가는 구조, 그 선순환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근간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외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스스로 평화를 지켜내며 세계의 안정과 인류 공동 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나라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단순한 자긍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온 시간에 대한 믿음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제까지 제가 품었던 판단과 확신이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미국 본부에 한 팀원이 긴급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백악관이 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는 것이었죠. 지난 수개월간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던 100억 달러 방위비 인상 요구와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이 전면 철회되었고 대신 한미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공고히 다지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결정은 단순한 정책 전환이 아니라 오랜 동맹 관계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으며 저는 그 변화를 한국 땅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 미국으로 귀국하게 될 것이고 돌아가면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의실에서의 브리핑이나 차가운 데이터로는 한국의 진면목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체류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이 땅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군사 전문가로서의 분석뿐 아니라 한 사람의 목격자로서의 생생한 증언을 미국 사회에 전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을 오래된 전쟁의 그림자 속에 갇힌 약소국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그 인식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저의 새로운 임무가 되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국방 관련 포럼과 국제안보 세미나에서 한국의 자주 국방 역량과 사회적 저력에 대해 학문적으로 검증된 자료와 현장 경험을 결합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나라는 강인함과 섬세함,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한데 어우러진 보기 드문 국가이면 저는 그 진가를 누구보다 분명히 보았어요. 떠나는 날이 다가올수록 한강 위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유난히 진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강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처럼 한국은 끊임없는 역경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저는 그 길 위에서, 그들의 발걸음 속에서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이 경험을 미국 땅에 옮겨 심는 일이며, 그것이 한미 양국 모두의 미래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며 이 귀중한 인연이 더 큰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짜 한 나라의 힘이라는 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무기나 경제력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적인 모습들, 밤늦게 다녀도 안전한 거리나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 같은 것들이야말로 그 나라의 진짜 저력을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분석관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는데요. 과연 한 사람의 목소리가 거대한 강대국의 뿌리 깊은 편견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충격적인 보고서도 결국엔 거대한 정치의 벽에 부딪히게 될까요? 그 뒷이야기는 우리들의 상상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단순한 역사 논쟁을 넘어 한 나라의 압도적 존재감이 국가 정체성의 근본이 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은 그날의 이야기, 왜곡되었던 동아시아 역사의 숨겨진 진실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 역사학과에 재학 중인 안나 니콜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강의실에서 벌어진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한순간에 제가 알던 세계사의 틀이 산산조각 났고 진짜 근본을 마주하게 된 충격적인 순간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보스턴의 엘리트 가문에서 태어나 유럽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자랐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의 작고 성실한 나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아시아는 제 세계관에서 단지 부록 같은 존재였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 동아시아 문화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전공 학점을 채우기 위해 마지못해 참석했었죠. 발표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중국 유학생 린 샤오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린 샤오이는 중국에서 수석 졸업생으로 소위 말하는 천재로 불리던 학생이었어요. 그런 린 샤오이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한류는 중국 문명을 조잡하게 모방한 트렌드일 뿐이며 김치와 한복도 원래 중국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순간 강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지금 린 샤오이가 왜 그렇게 격앙됐는지 정말 중국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이때 제이크 리베라 교수님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하버드에서 동아시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고 권위자였어요. 교수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린 샤오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일본도 한자를 쓰지만 중국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으셨어요. 이어서 한복은 고구려 벽화에서 이미 확인되었고 김치는 한국만의 독특한 발효 미학의 정수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전파가 아닌 초월과 진화의 과정임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교수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지금도 만리장성의 길이를 동쪽으로 늘리며 역사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것. 그 대상이 고구려, 발해, 티베트, 그리고 한국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린 샤오이가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정부의 발언을 인용하자 교수님의 반격은 더욱 강력해졌어요. 그것이 바로 역사를 정치적으로 조작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중국의 동북 공정 자체가 그 역사가 원래 자기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는 설명에 강의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교수님은 객관적인 사료들과 유네스코 등재 문헌, 사고전서까지 모두 동원해 중국의 주장을 전방위로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세계 정복자로서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목격했어요.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시각 자료를 통해 고구려가 수당 제국의 대군을 막아낸 강대국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직지의 인쇄연대가 구텐베르크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섰고 한글이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차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객관적인 사료와 논거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린샤오이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갔고 그녀의 표정에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명의 저력과 그 역사적 쾌거는 단지 지역적 자긍심을 넘어 인류 보편의 유산으로서 조명받기에 충분했어요. 강의실에서 마주한 이 충격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을 넘어 제 내면의 인식틀을 뒤흔드는 경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밤새 한국 문명과 그 기반이 된 정신문화에 대해 깊이 사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여전히 지켜졌지만 이제는 다른 문명에 대한 시각 역시 성숙하게 확장되었음을 느꼈어요. 이전까지는 간과했던 동아시아의 중심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사적 의의를 어떻게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동아시아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지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위대한 문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인생의 방향이 그날 완전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충격과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저는 컴퓨터를 켜고 고구려, 한복, 발효식품, 한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관심 갖지 않았던 키워드들이었지만 이제는 제 호기심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몇몇 논문과 사진 자료들이 화면에 나타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펼쳐진 것 같았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저는 내일 제이크 교수님을 직접 찾아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몇 시간 자고 일어나 서둘러 아침을 먹고 도서관에서 빌린 자료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교수님의 연구실은 역사학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문을 두드렸어요. 교수님은 분주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는데 책상 위에는 각종 회의 자료와 학회 발표 준비물들이 쌓여 있었어요. 아마도 곧 있을 국제학술대회 준비로 바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들어오라고 손짓하셨어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며 어제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곧 자리에서 일어나 책꽂이에서 여러 책들을 꺼내셨어요. 중요한 학술대회 발표를 앞두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모든 일을 잠시 미루고 저에게 집중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강의에서 이야기해 주신 직지심체요절의 고품질 복제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물이라는 이 책은 구텐베르크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문자와 기록의 힘이 이토록 생생하게 다가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조선 왕조실록을 소개하셨는데 조선 500년 25대 왕의 통치 기록을 하루도 빠짐없이 담아낸 이 방대한 사료는 단일 국가의 역사 기록물로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규모였습니다. 각 실록은 국왕 사후에 편찬되었고 실록청을 통해 철저한 검증과 기록 절차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왕조 스스로가 국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도록 체계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기록이라는 것이 단순한 보존을 넘어서 문명의 자기반성적 성찰의 도구임을 처음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훈민정음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의 사진을 통해 한글 창제 원리에 담긴 철학적, 의문학적 체계를 강조하셨는데 특히 초성, 중성, 종성의 3분법 구조와 자음의 제자 원리에 내포된 발음 기관의 모사 원리를 통해 한글이 음성 언어를 시각적으로 정교하게 부호화한 문자 체계임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의문학적 통찰과 인문학적 사유가 결합된 독창적인 문자라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입증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 더 보여줄 게 있다면서 제 눈앞에 펼쳐진 고구려 벽화 자료들을 쫙 펼쳐주셨는데 압도적 존재감으로 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어요. 화려한 색채와 정교한 디자인의 한복, 기마 전사들의 역동적인 모습, 그리고 당시 생활상을 담은 그림들이 천년을 넘어 생생하게 살아있었어요. 중국 왕조의 그 어떤 문화적 특성과도 명확히 다른 독자적인 스타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이 너무 놀랍다고 말씀드리자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되셨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대학생 시절 우연한 계기로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시면서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봉사활동으로 시작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푹 빠지게 되어 평생의 학문적 주제를 찾게 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수나라와 당나라의 백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략했지만 번번이 패배한 역사적 사실, 그리고 발해가 동북아시아 전체에 미친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국이 이런 역사를 자국의 것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역설적으로 고구려와 발해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꺼내셨는데 20년 전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쓴 일기였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 교수님이 경복궁과 불국사를 방문하며 느낀 감동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던 순간, 한국 전통 음식을 처음 먹었던 기억, 그리고 한국인들의 정서와 민족의 혼에 감동받았던 경험들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나오면서 머릿속이 완전히 새로운 지식으로 가득 찼음을 느꼈습니다. 이전까지 알던 세계사의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지는 듯 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의 중심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해온 문명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위대함은 단순한 자만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와 근거 있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스탠퍼드의 캠퍼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건물들과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 한국의 역사 속에 화려한 궁궐과 한글의 과학적 아름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이제 저는 더 넓은 세계, 더 진실된 역사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제이크 교수님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을 읽으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기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도서관 동아시아학 자료실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어요. 책장 사이로 린샤오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린샤오이는 여러 권의 책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린샤오이는 저를 보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 이내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가 앉아있는 테이블에는 이미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북유럽에서 온 교환학생 토마스 노르데였는데 스웨덴 출신으로 동아시아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은 한국계 미국인 학생 리나 킴이었어요. 리나는 정치학과 학생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에는 동북아시아 고대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린샤오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날 강의실에서의 일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좀 더 학문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린샤오이는 여전히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의 많은 부분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한자 문화권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한국은 중국 문명의 주변부에 위치한다는 시각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읽은 중국 역사서들을 인용하며 논리를 펼쳤어요. 토마스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유럽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문화적 영향력과 정치적 경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로마 제국의 문화가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럽 국가가 이탈리아의 역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린샤오이의 중국 중심론에 균열을 내는 첫 번째 반론이었어요. 리나는 더 직접적으로 린샤오이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들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고유한 언어, 음식, 의복, 그리고 예술 형식들이 중국과는 뚜렷이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글은 중국 문화와의 독립을 선언한 세종대왕의 획기적인 업적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린샤오이는 반론을 제기했는데 한국도 지금까지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유교 문화를 받아들였으며 중국식 관료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중국 문화권의 일부라고 주장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이전에 격앙된 감정은 사라졌지만 중국 문명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은 여전했습니다. 이때 리나는 고구려 벽화의 독특한 예술 양식, 발해의 독자적인 정치 체제, 그리고 한국의 샤머니즘적 요소가 혼합된 불교 전통 등을
예로 들며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논리적이고 차분한 설명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린 샤오이의 표정이 점점 더 생각에 잠기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이크 교수님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대화에 참여했어요. 직지 심체 요절과 금속 활자의 발명, 세계 최초의 천문대인 첨성대, 그리고 삼국사기와 같은 역사서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쾌거들이 단순히 중국 문화를 모방한 결과물이 아니라 한국만의 압도적 존재감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말했어요. 이어서 토마스는 북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들어 중요한 관점을 제시했는데, 대국과 인접한 작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의 말에는 린 샤오이조차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보편적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린 샤오이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그는 여전히 중국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문화적 성취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한글의 과학적 체계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호기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4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우리는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비록 모든 주제에 대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학문적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 같았어요. 이것은 제게 커다란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캠퍼스를 걸어가는 동안 저는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역사적 근본과 근거 있는 자신감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도서관에서의 토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고구려와 중국의 동북공정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 문제가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현대 지정학적 갈등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제이크 교수님께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도를 요청드렸어요. 교수님은 즉시 승낙하시며 자신의 연구실을 자유롭게 이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관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동북공정의 실제 배경에 관한 분석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읽으며 충격에 빠졌어요. 동북공정의 진짜 목적은 중국 동북 지역 안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청나라 만주족의 영토였고 한족들은 19세기 후반에야 틈관동을 통해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까지 이 지역은 한족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이 문서에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중국 정부의 반응이었는데,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중국과 국경을 접한 조선족 자치주가 민족주의에 입각해 통일 한국과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을 중국 정부가 심각하게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중 가장 강력한 모국을 가진 조선족의 움직임이 다른 소수민족들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했던 것이었어요. 교수님은 이런 맥락에서 2002년에 시작된 동북공정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중국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킴으로써 한반도와 연결된 역사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려 했어요. 이는 조선족을 중화민족으로 동화시키고 동북지역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역사적 측면에서도 중국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발견했어요. 전통적으로 중국은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로 편찬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옛 중국인들은 한반도와 만주에 사는 사람들을 동쪽에 사는 이민자들을 뜻하는 동이라고 불렀어요. 심지어 중국의 전통적인 한국인 비하 표현인 가오리방찌에서도 한국이 고구려의 후손임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고구려의 인구는 한반도 내 대동강 유역 평야지대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만주 지역으로 영토가 확장된 것은 4세기 말 이후의 일이었고 그 전까지는 한반도 쪽에 대부분의 영토를 두고 있었습니다. 후반기에 가서는 주요 3경 중 2개가 평안도와 황해도에 있었고 수도들 또한 압록강과 가까운 곳이나 현재의 북한 영토 내에 위치했다는 사실이 중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였어요. 발해 역시 고구려인이 세운 나라로 건국 당시부터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점을 공문서와 외교 사료에 명시했습니다. 이 역시 중국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이었어요.
또한 발해가 멸망한 후 많은 유민들이 고려에 흡수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발해와 한국의 연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국이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서남공정, 서북공정 등 유사한 프로젝트를 통해 티베트, 위구르 등 소수민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체계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역사 왜곡을 넘어 현대 중국의 영토 확장과 민족 통합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역사가 어떻게 현대 정치의 도구로 이용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가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영토, 그리고 미래 지정학적 구도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였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협력,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 등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민간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어졌어요. 저는 이러한 대응이 단순한 애국주의적 반발이 아니라 객관적 역사 사실에 기반한 학문적 접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진실들을 알아가면서 제 연구는 점점 깊어졌어요. 스탠포드의 동아시아학 자료실에 있는 고문서들과 최신 학술 논문들을 읽으며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토마스와 리나도 종종 저의 연구를 도와주었어요. 특히 리나는 한국어 자료 번역을 도와주며 한국인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예비 연구 결과를 제이크 교수님께 제출했어요. 교수님은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동아시아학 세미나에서 발표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두렵기도 했지만 이 중요한 역사적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미나 발표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밤낮으로 준비에 매달렸어요. 고구려의 역사적 독립성과 중국, 동북공정의 실체를 학술적으로 분석한 발표 자료를 완성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제이크 교수님은 수차례 리허설을 지도해 주셨고 리나와 토마스도 날카로운 질문들로 저를 단련시켜 주었어요. 발표 당일 스탠포드 동아시아학 세미나실은 예상보다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아시아학 전공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학과의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도 자리를 채웠어요. 심지어 린샤오이도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고구려의 웅장함과 중국 동북공정의 역사적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제 발표는 먼저 고구려의 압도적 존재감을 객관적 사료와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백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존속한 고구려가 단순한 변방 국가가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의 중심축 중 하나였음을 강조했어요. 특히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역사적 쾌거는 청중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어서 저는 고구려의 문화적 독자성을 설명했는데 고분벽화에 나타난 독특한 예술 양식, 발달된 천문학과 과학기술, 그리고 한자 문화권 내에서도 뚜렷이 구별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나라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고구려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실도 빼놓지 않았어요. 발표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중국 동북공정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느낀 위협감, 조선족 자치구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자세히 분석했어요. 특히 중국이 역사적으로 고구려를 자국사로 편입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고구려를 이민족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학술 발표에 감정을 섞지 않으려 노력하면서도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 아니라 독자적인 민족의 혼이 담긴 국가였고 한국사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첫 번째 질문은 중국 유학생에게서 나왔어요. 그는 고구려가 중국의 조공국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고구려가 중국과 대등한 외교 관계를 유지했으며 오히려 수나라와 당나라를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자주적인 국가였음을 사료를 통해 증명했어요. 국제정치학과 교수의 질문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현대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 역사 논쟁의 의미를 물었어요. 저는 역사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근간이며 국격 상승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지키는 것은 학문적 정직성의 문제이자 지정학적 균형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어요. 가장 긴장된 순간은 린샤오이가 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의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연구에 따르면 동북공정은 결국 중국의 국내 안정을 위한 정책인데 이러한 현실 정치적 고려와 학문적 진실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역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될 수 없습니다. 학문적 진실은 국경을 초월한 가치이며 진정한 평화와 협력은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할 때 가능해요. 고구려의 황금빛 금자탑과 같은 찬란한 역사 앞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답에 강의실 전체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린샤오이도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제이크 교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발표가 동아시아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또한 이 연구가 학부생의 작업을 넘어 학술지에 게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셨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다가와 추가 질문과 함께 격려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동아시아 학과의 한 교수님은 제게 대학원 진학을 고려해보라는 제안까지 하셨어요. 린샤오이도 조용히 다가와 당신의 연구는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었습니다. 라고 짧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제이크 교수님은 저와 리나 토마스를 데리고 작은 축하 모임을 열어주셨어요. 교수님은 제 연구가 단순한 학부생 수준을 넘어 진지한 학문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안나, 당신은 이제 역사학자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었어요. 초월적 위상을 가진 고구려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동참해 주어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에 젖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로만 여겼던 무지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세계 정복자로서의 고구려, 그리고 한국 역사의 위대함을 알리는 학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한국의 역사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세미나 발표 이후 제 연구는 스탠포드 캠퍼스 내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제이크 교수님의 지도 아래 논문을 더욱 발전시켜 학술지 투고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도서관과 연구실을 오가며 한국의 역사적 독립성과 현대 동북아 정치 지형에 관한 자료들을 더 깊이 탐구했어요. 졸업을 앞두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원에서 동아시아산, 특히 한국사를 전공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한국이 단지 한 나라의 역사에 그치지 않고 세계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단순히 강대국들과의 충돌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세계 역사 흐름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역사에서 발견되는 많은 교훈과 전환점들이 세계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유산은 현대 한국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신감의 뿌리였고 세계사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근본적인 토대였습니다. 졸업 논문 최종 심사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심사위원들 앞에 섰어요. 제이크 교수님을 비롯한 5명의 교수님들이 제 논문 고구려의 독립성과 중국 동북공정 분석을 평가하셨습니다. 심사는 예상보다 훨씬 더 치열했지만 저는 모든 질문에 자신감 있게 답했어요. 최종 결과는 최우수 졸업 논문으로 선정되는 영예였습니다. 심사 후 제이크 교수님은 특별한 뉴스를 알려주셨는데 한국의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제 논문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여름 한국 방문 프로그램에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느꼈어요. 저에게 한국은 더 이상 지도 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깊이 연구하고 이해해야 할 웅장한 역사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원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저는 캠퍼스 벤치에 앉아 지난날의 여정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민족의 혼이란, 국격이란, 세계가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는 찬사의 순간에 탄생하는 것이라는 걸요. 한국의 역사는 그런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어요. 스탠포드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제이크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어요. 안나, 당신은 이제 한국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군요. 그 위상은 최근의 한류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명적 깊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진정한 역사의 탐구자가 되려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적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교수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리나와 토마스도 졸업 파티에서 제 미래를 축하해 주었어요. 린 샤오이만이 졸업식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버드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캘리포니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한국의 위상은 단순한 문화 열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역사적 기반과 문명적 정수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뿌리는 고구려와 같은 찬란한 역사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고, 저는 그 위대한 유산을 되살리고 지켜내는 일이 저의 사명임을 느꼈습니다. 가끔은 스탠포드의 한 강의실에서 제국의 허상이 무너지고 진짜 근본을 발견한 그날이 꿈만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진로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귀환하지 않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진실을 향한 그리고 세계사의 재발견을 향한 여정을 말이에요. 이 길을 걸으며 저는 매일 깨닫습니다. 진정한 역사학자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향한 지혜를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안나의 놀라운 학문적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단순한 역사 수업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국경을 넘는 학문적 탐구로 발전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역사적 사실이 타인에게는 놀라운 발견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있는 도전이 가져온 변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